방탄소년단이 싱글 버터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빌보드를 1위로 데뷔해 7주 연속으로 정상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는 빌보드 역사에서도 8번밖에 없었던 기념비적인 기록입니다. 사실 국내에선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만 핫백 1위로 데뷔한 것도 매우 놀라운 기록. 저번 주에는 또 다른 신곡도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면 방탄의 노래 두 곡이 정상을 다투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주 연속 1위를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국 매체 엘리트 데일리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6주 연속 1위를 한 버터에 이어 또다시 대박을 예고하는 신곡 퍼미션 투 댄스까지 2021년 여름은 온통 BTS 세상. 이제는 방탄소년단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흐름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1월 영국에서는 방탄을 주제로 한 학회도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K-팝의 부상을 조명하고 있는 아사히 신문의 특집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방탄소년단 인기, 세계의 연구대상, K-약진의 계기는. 참고로 기사를 보면 한국인 입장에서 조금은 거슬리는 표현이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기사의 한계점이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사는 한류에 대해 최근 일본 언론들에서 보이는 접근법이 잘 드러나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클립 말미에 짧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현상이 된 K-팝. 올해 한국의 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음악계에서 최고 영예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그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 그들은 서구의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있다. 코리아의 머리글자 K에 대한 팬의 저변 확대도 국경을 가볍게 넘어가고 있다. 과연 이 K는 어떤 여행을 계속해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그 열풍의 무대 중 하나인 일본. 일본인의 관점에서 그 궤적을 따라가 보자.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지난 2018년 9월 UN 본부.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문화의 정통한 작가이자 번역가인 유카 쿠와바타 씨는 이 연설을 듣고 이 아티스트가 가진 흡입력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한 뒤 이듬해 일본에 진출했고 일본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일본에서 익숙한 다른 K-팝 아티스트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쿠와바타 씨는 RM의 말을 통해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르심을 감지했다. 연설을 게시한 유엔 아동기금의 트위터에는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성장 과정과 고민을 말하는 젊은이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가창력과 댄스 기술, 외모 등 방탄소년단의 인기 이유는 다양하게 거론되지만 쿠와바타 씨가 주목하는 것은 가사다. 2019년 10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의 일이다. 사우디의 21살 여성 팬의 트윗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실존 인물이었어. 난 이제 죽어도 좋아. 쿠와바타 씨가 트위터를 통해 무엇에 가장 끌렸는지를 묻자 그 여성 팬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학업과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다른 18세의 여성도 같은 질문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던 시기였지만 그들의 노래가 여러 번 저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앨범 이름에 Love Yourself라는 상징적 단어가 사용되고 있듯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담긴 보편적 메시지가 그녀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방탄소년단의 가사는 전 세계 팬들에 의해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SNS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들의 공감을 부르는 메시지가 시대의 흐름을 탔고 점점 더 확산되어 간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는 등장하자마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로 올라섰고 그래미 어워드의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 선정되는 등 순식간에 역사를 바꿔갔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이제 학술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2020년 1월 영국 킹스턴 대학에서는 BTS 학회가 열렸다. 세계 20여 개국에서 사회학, 경제학,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학생 140명 이상이 참가했다. 여기서 그들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쿠와바타 씨도 영국으로 날아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 왜 세계에서 인기인지, 그 인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다. 학회에서는 BTS와 교육학, BTS 가사의 문화적 측면, BTS가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됐다. 그곳에선 다양한 테마가 다뤄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미국, 영국 외에 멕시코와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 그 중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을 때 방탄소년단의 동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표시되어 보기 시작했고 이후 그들의 춤 등에 매료됐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곳은 아시아에 위치한 한 나라의 음악이 이제 K-팝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대중화되고 있는 현장이었다. 그녀는 92년에 등장한 남성 힙합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을 K-팝의 원류로 생각한다.
그들은 발라드와 트로트가 주류였던 한국 음악계를 한순간에 변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라이브 하우스를 거점으로 하는 인디 밴드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아직 K-팝은 주류가 아니었다. 하지만 소수의 한국 음악 팬들과 제일 코리안 단체들이 한국의 밴드를 초청해 콘서트를 여는 등 일본에서도 조용히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는 풀뿌리 한일 음악 교류의 조석이 되었다. 그 후 98년에 일본에서 데뷔한 3인조 여성 그룹 SES 등 댄스계 아이돌 유닛이 일본 사회의 주류로 서서히 올라오게 된다. 일본에서 K-팝이 본격 정착한 시점은 보아의 등장이다. 쿠와바타 씨는 말한다. 보아의 성공은 K-팝의 주류가 된 댄스 음악을 축으로 하면서도 일본인이 프로듀스하고 일본어로 부른 게 컸습니다. 노래하면 춤출 수 있는 멋진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당시 아무로나미에 등이 유행하던 일본인의 감성과 어울렸습니다. 그 후 2003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계기로 한 제1차 한류붐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붐과 함께 K-팝도 그 규모를 키워간다. 동방신기, 빅뱅에 이어 카라, 소녀시대 등으로 이어진다. 즉 초기 K-팝은 일본에서 먼저 존재감을 높여갔던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한다. 2012년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이후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크게 감소했고 TV 지상파에서는 K-팝 아티스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다. 쿠와바타 씨에 따르면 이 무렵은 K-팝이 태국 등 동남아와 중화권 일부에도 진출해 있었지만 K-팝 해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었다. 당시 한국의 연예기획사 관계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혐한이 있고 음악 프로그램에도 나올 수 없는데 앞으로 일본에 올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일본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고 사실 팬도 많습니다. 시장 공략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다른 그룹들도 일본 시장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상파에선 사라졌지만 일본에서 K-팝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유튜브와 트위터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지상파에 등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팬을 늘려나가듯 저력을 보인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SNS에서 화제가 되어 인기를 얻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한국 트렌드와 패션도 주목받았다. 그런 와중에 2014년에 일본에 데뷔한 방탄소년단도 잠시 비슷한 시기를 보냈다. 그리고 2017년 새로운 물결이 찾아온다. 그 계기는 한국, 일본, 대만 출신의 멤버 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의 등장이었다. 그 이후에 줄넘기 댄스로 SNS를 석권한 리주 돌풍. 쿠와바타 씨는 일본 내 K-팝의 부활 배경에 일본인의 기용을 꼽는다. K-팝 업계는 한일 관계가 심각한 시기에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인을 캐스팅했다. 이는 TV 등을 통한 홍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새로운 파도를 타고 방탄소년단은 그의 일본의 지상파 골든타임 음악 프로그램 출연도 이뤄냈다. 일본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프로모션 전개. 2017년에는 세계적인 가수 저스틴 비버를 넘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일상이 된 K-팝. 일본에서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 K-팝 네이티브 세대에는 한국 데뷔를 목표로 바다를 건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한 연예인 2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이 기사는 6회에 걸친 연재 기사라서 끝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아사히에서 연재한 나머지 기사의 경우 반응을 봐서 소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일본 언론이 한류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있었기에 지금의 K-팝이 있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인식들이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K-팝이 해외로 나가던 초기 일본 시장은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지금도 중요한 시장이긴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에 K-팝이 발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해석이 아닐까. 이와 더불어 이 기사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언론들에서 자주 보이는 내용 중 하나가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식의 언급들입니다. 당연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K-팝의 명성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방탄소년단은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티스트가 되어버린 게 방탄소년단이 아닐까.